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픽 시간입니다. 투자 인사이트를 우리 알아보는 시간인데 이 투자 인사이트 픽에 딱 맞는 분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이효석 아카데미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효석 아카데미 대표는 기업은행 주식운용 이코노미스트 올해의 딜러상 받으셨고 포브스 코리아에서 한국의 젊은 파워 리더로도 선정이 됐었고 SK증권에서는 애널리스트로 일했고 지금 유튜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네. 지금 구독자 뭐 한 20만 명 되죠. 네. 상당히 유명한 또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 어느덧 연말이 됐습니다. 네. 올해 글로벌 증시 평가자면 어떻습니까? 이제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이제 키워드를 좀 뽑아보려고 제가 어제 고민하다 보니까 원래 주가는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르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의심의 벽을 타고 올랐고,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이제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굉장히 큰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이런 큰 파도를 거치면서 또 올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좋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AI일 것 같습니다. AI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나 여러 가지 그 인식들이 크게 바뀐 것이 시장이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거둔 것이 물가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오르고 이제 빠르게 안정되면서 연준에서도 금리를 덜 올렸다. 이 두 가지 요인들이 반영되면서 경기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보면 이제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디스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된 느낌이 없지 않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숫자를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한 30%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10%니까 각도로 따지면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성적이죠. 근데 원인을 따져 보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대변되는 가장 큰 이익을 많이 내는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개선 속도가 좀 느렸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이.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실적 전망치가 좀 하향되는 구간에서 주가가 탄력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좀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만 그런 거냐라고 보면은 미국 내에서도 M7이라고 하죠. 일부의 빅테크 종목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만 좀 아쉽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빅테크들이 좀 주도하는 그런 실적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M7은 이제 매그니피센트 7, 7개 종목, 엔비디아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테슬라 이런 이제 큰 기업들을 제외하면 미국도 뭐 그냥 그랬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평가하면 될 것 같군요. 자, 한 두 달 전에 이제 출연을 하셨을 때 엔화 얘기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당시에 엔화를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당시에 엔화가 굉장히 약세였고 달러당 150엔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엔화가 강세를 보였었단 말이죠. 네. 그 원인이 무엇이고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는지 변곡점이 될 만한 포인트가 뭔지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BOJ 회의가 그러니까 다음 일본은행,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에서 통화 정책을 전 세계에서 가장 완화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도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양적 완화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엔화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근래에 엔화가 강세로 전환됐던 이유는 지난주에 우에다 총리가 우리 그동안 했던 완화 정책 이거 조금 그만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세로 전환이 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다시 안 한다고 그래서 저 영화의 대사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밑장빼기냐 이런 생각이.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BOJ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할까 말까를 반복하면서 가능하면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간을 보면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엔화의 움직임은 145엔에서 150엔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 시장에 가장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이틀 후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틀 후에 이제 결과가 발표되는 올해 마지막 FOMC 결과일 겁니다. 당연히 뭐 금리는 동결하겠습니다만 거기서 어떤 이제 얘기가 나오는지 이런 걸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할 거다 이런 예상이 굉장히 많단 말을 이렇게 보는 예상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생각이 좀 비슷하신가요?
일치한가요? 시장하고 어떻습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12월과 1월 달 FOMC 회의까지는 이견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3월이냐 5월이냐를 놓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좀 복병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포인트가 어제부터 이제 뉴스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QT의 중단을 언제 할 거냐.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죠. 네. 우리가 연준이 통화 정책을 쓸 때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도 하지만 양적 완화라고 하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늘리느냐 줄이느냐를 가지고도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산을 줄이고 있는 QT를 하고 있죠. 양적 네, 긴축을. 매달 950억 달러 굉장히 큰 금액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 멈출 거냐.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것 좀 줄이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니? 이런 얘기가 ECB에서도 나왔고 연준에서도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금리 인하 시점은 3월이나 5월이 될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한 8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3월이나 5월부터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본격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고 네. QT는 언제 정도 이루어질까요? 이것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후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금리 인하나 인상을 보통의 경우에는 경기 혹은 물가에 연동해서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내년의 금리 인하 시점에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요인들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걸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치적 요인요? 바이든 내년에- 정부 입장에서는 네. 대선을 앞두고 해서 어쨌든 경기 침체를 없이 넘어가고 싶어 할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압박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변수가 워낙 많습니다만 내년에 가장 큰 변수의 정치적 변수가 있죠. 대선이 11월에 미국에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언제부터 기준금리를 낮출까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5.5, 한국은 3.5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뭐 미국보다 낮은 편이긴 합니다만 한국도 낮추긴 낮추겠죠. 네. 어떻습니까? 한은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정부에는 독립돼 있지만 연준에게는 독립돼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정부하고는 독립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지만 연준에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에서는 3월에서 5월 그러면 이것보다는 한은에서는 조금 다소 늦게 시작하더라도 연준에서 확실하게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시그널을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렇게 한국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네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국과 이제 미국의 채권 시장 굉장히 관심이 크죠. 지금 뭐 미국 국채 투자한 우리 한국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채권 시장 분위기 올해하고 많이 내년에는 다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텔레그램 채널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설문조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 22만 네. 명 대상으로 했는데 이분들의 응답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내년에 채권 금리가 떨어질 거다라고 전망하신 분이 9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금리가 떨어질 금리가 거라는 것을 떨어지니까. 기대하곤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채권에 대한 투자는 높은 금리에 따른 그 일드라고 하죠. 쿠폰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금리가 더 빠질 것이라는 것에 베팅하는 것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금리가 만약에 빠지면은 아마 정부에서 더 빌리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또 다시 이제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진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겠다라는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도 돈 쓸 데가 많죠. 금리가 떨어지면은 돈을 더 빌리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우리가 조금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뭐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은 오르니까 뭐 투자하신 분들 그것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 정신없이 떨어지고 있죠. 뭐 수요 위축 요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페크 플러스의 자발적인 감산 요게 뭐 하루 220만 배럴 뭐 얘기도 요 계획도 내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유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죠. 유가 때문에 물가를 걱정해야 되고 물가 때문에 연준이 다시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못 오른다라는 이야기는 오펙 플러스 이외의 국가들, 예를 들자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
나라에서 산유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펙 플러스 내에서의 담합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내년에 수요가 둔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적어도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가 급등 시기는 좀 지났다. 이렇게 이제 보셨다는 거고요. 연말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또 내년 초에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섹터나 종목 요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여전히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AI,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의 성과가 좋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세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좋다라는 것은 똑같은데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상은 달라질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요? 올해는요, AI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딱딱한 기업들,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같은 하드웨어 기업들이 좋았다면은 내년에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업체들의 성과가 좋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 소프트웨어 업체들. 네. 대표적인 뭐 어떤 업체들? 저는 이제 AI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바이오, 신약 개발 뭐 이런 회사들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 이효석 대표 모시고 인사이트 피 우리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